네, 오늘부터 네. 저희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조금 변화를 네. 좀 주는데요. 거기에 가장 또 잘 어울리는 우리 게스트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윤센으로 가장 네. 이제 익숙한 우리 윤지호 대표님이 나오셨죠?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윤지호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네.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장이 뭐 그 전략 후강이냐, 뭐 이런 논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그래요?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가서 그런가? 저도 한 달 전에 나와가지고 네. 뭐 그때만 하더라도 올해 시장을 좀 좋게 봤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좋았죠, 사실. 좋게 본 게 아니라 뭐 저희 리서치 동료들이 워낙 잘 보기 때문에 네. 같이 이야기 좀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예. 오늘 뭐 짧은 시간인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여튼 현재 주가라는 여러 가지 환경이 당초 생각했던 거에 못 미친다는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상고하고라는 표현을 써서 예. 잘하면 연내 거의 2,800은 가줄 것이다. 예. 그럼 모르고 내년은 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내년에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 상당히 좋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를 했다면 어쩌면 좀 조심스럽지만 일단 실적 기대가 내년 수준이 너무 높다는 거고요. 네. 주시장이라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뭐 금리부터 환율 온갖 얘기를 유가 얘기를 하는데 결국 실적의 방향성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문제는 제목에 달았듯이 너무 내년에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기대의 하향 구간이 아마 기대 수준이 좀 내려와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4분기 초반에 주가가 좀 3분기 실적 나오면서 올라와 주면 너무 그때 쫓아가시지 마라 뭐 그 정도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그림 뭐 많이 있는데 몇 개만 좀 핵심적인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맨날 이건 보여드렸던 거니까 그 주식이 좀 쌀 때 사가지고 ROE 올라갈 때 사면 되는데 그 느낌은 이때 같아요. 2009년에서 11년까지 시장 좋았다가 한 12년부터 한 15년까지 엄청 박스가 오래 갔었거든요. 예.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유로존 재정 위기 나오고 될만 하면 막히고 또 무너질 것 같으면 돌아서고 그런 느낌의 이 시장이 좀 시작된 것이 아닐까.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뭐 쉽게 말하면 뭐 비추세 시장이죠. 박스권 시장. 그게 시황관을 조금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 그쵸. 뭐 그러니까 올해 원래는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1 환율도 이 정도 아닐 줄 알았고요. 예. 환율도 이렇게 되면 상당히 헷갈리는 상황이 왔거든요. 달러가 쉽게 약해질 것 같지 않지 않나요? 지금 분위기는 달러 외에 모든 국가들이 경제가 생각보다 못 미치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원화가 강해지는 국가에서 주식이 추세적으로 올라왔었거든요. 네. 원래대로면 지금 한 1,250원대 있다가 뭐 1,200원 깨러 갈 때 주식에 슈팅이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가 하반기 시나리오였다면 이젠 이러다가 뭐 1,300원 왔다 갔다 하다가 만약에 약간 삐끗하는 모습 나오면 1,350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또 그럴 주가가 때 주식이 강할 수가 없지. 그쵸. 그걸 말씀드린 거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그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위에 보면 기업의 주가의 방향이고 아래 보면 이게 이익의 기대값이거든요. 이익의 기대, 그러니까 실제 이익은 애널리스트들이 아니고. 추정치들 하는 값. 네네네. 근데 이게 보통 높았다가 같이 올라가다 이게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 주가 많이 빠지는데 완만하게 컨센서스 조정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11년부터 15년까지 이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9년 10년에도 시장이 좋으니까 야 11년에 시장 엄청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뭐 전망치들이 내년에 굉장히 좋아질 거야 전망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실적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지금도 한번 생각해보죠.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이 원래 올해 경기를 다들 좀 후반에 가면 그 한국은행에서도 얘기했지만 중국 쪽으로 리오프닝 되면서 그쪽도 수출이 좀 되고 뭐 다른 나라도 경기가 좀 나아지고 네.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좀 뭔가 좀 장사가 기업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게 내년 전망에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의 진행 상황을 보면 미국의 국가들은 굉장히 부진하고 특히 유럽은 매우 부진하고요.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뭔가 좀 잘 진정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이익의 조정이 여기서도 이렇게 시작되지 않겠냐는 거죠. 지금 이렇게 높여져 있거든요. 이 상황이 현재 우리에게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던 시기가 이때였거든요. 경기 확산 지수라는 거 가끔 제가 나오면 말씀드렸던 것 중에 경기 글로벌 G20 경기 선행 지수를 각 나라별로 얼마나 전월차로 변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OECD 국가들이 다 올라가면은 플러스 100일 거고 전원 대비해서 네. 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00이죠. 근데 이번에 어쩌면 마이너스 100까지 갔다가 확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폭 진행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 모멘트에 급격하는데 내용을 봤더니 독일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망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초 글로벌 유동성이 풀리면 유럽도 좀 살아나고 이래야 되는데 현재까지 상황은 뭔가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하반기의 모습에는 못 미치는 뭐 지금 뭐 위기가 오고 주가 폭락한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위로 확 열만한 그런 모멘텀이 잘 안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라는 게 뭐죠? 결국 이게 확산 지수가 올라 수출이 확 올라와야 되는데 네. 매달 이거에 대한 고민이죠. 수출이 이게 올라올 거야. 저도 맨날 말씀을 드렸는데 안 올라와요 잘. 예를 들어서 뭐 물론 두 자릿수로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였다 8월에 뭐 8%대로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하튼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올라왔으면 수출이 돌아섰어야 되죠. 과거 보면은 글로벌 OECD 확산 지수가 돌면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따라서 이게 수출이 막 좋아지고 수출이 좋아진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반도체도 잘 팔리고 이제 뭐 IT도 잘 팔리고 뭐 다 이렇게 되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이었다면 그러네. 차트상 보면 좀 그쵸? 특이한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는 거네. 이런 말씀드린 보는데 지금까지 제일 잘 활용했던 데이터인데 그럼 이럴 수 있죠. 이제부터 이게 좋아질 수도 있고 우리나라면 여기서 이제 IT가 확 좋아져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은 수출이. 요새 뭐 애플 이슈를 봐서 알겠지만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뭐 바이든가 CDP 껴안고서 서로 포옹하고 뭐 이제 잘해봅시다 하면 그럴 되겠는데 일 없을 것 같고.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이상하죠. 근데 이제 이 그림이 좀 제가 오늘 많이 보여드려요 최근에. 뭐냐면 이게 별게 아니라 이쪽은 수출 증가율이고 Y축은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이 왜 우리가 이런 자꾸 뭐 아침에 나와서 저 아저씨 왜 자꾸만 무슨 뭐 수출 얘기하고 매크로 경제 얘기 아니야. 근데 기업 실적 때문이에요. 수출이 잘 되면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이 늘거든요. 둘의 관계가 이렇게 선형 관계가 성립되는데 이게 원래 평균적인 경로에 뭐 회계 추정한 건데 네. 이거에 비해서 훨씬 매출이 더 잘 되는 걸로 돼 있죠. 예. 원래 매출이 요 정도 전망치가 나와야 되는데 막 거의 20%대 느는 전망치가 3분기에 돼 있어요. 이게 뭐 그림 단순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수출도 아까 생각보다 안 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이 전망치들은 또 매출 전망이 너무 높아요. 요 비슷해도 2011년 보시면 다 높았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11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매출이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뭐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섹터를 까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좀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여하튼 문제는 가면 아주 단적인 거 쉽게 보면 아주 중국 쪽이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이 극적으로 좋아지면 되는데 중국이 우리 물건을 많이 사주면 되겠죠. 아니면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서 미국 물건을 많이 사주면 미국 애들이 중국 간접제로. 근데 최근에 이제 애국 수업이라고 그래서 뭔가 좀 이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게 이거예요. 중국 쪽의 수출이 우리가 많이 흔들렸구나 지금. 급감한데 미국은 증가했지만 정체군요. 증가한 상태에서. 여기서 미국이 또 엄청 늘리기에는 예. 미국의 물가 수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뭐 최근에 미국 가격 뒤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도 GDP 내년 초에 되면 약간 전망치들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정부 제출 빼고는 다 소비량 줄거든요. 이 대표님 저 잘 아시지만 미국이라는 곳이 결국 소비가 강했던 것 중 하나가 학자금 대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네네네. GDP 대비 한 7% 됐었거든요. 그거 이제는 다 대출 상환 재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출이나 뭐랄까 이 매출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거는 네. 사실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반 투자자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여기는 다 기관에서 이제 낸 거잖아요. 그 기관이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한 거죠.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기관 뭐 아, 개인을 예, 하지 예, 말고 알겠습니다. 뭐 전문가분들이. 예, 예. 근데 그들은 왜 이렇게 높게 낸 거예요? 내년 그러니까 올해 보시면 연초부터 경기가 상저하고로 많이 봤었고요. 네. 뭐 저희뿐만 아니라 그 한국은행에서 네. 하반기가 되면 중국 쪽 리오프닝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중국 쪽 좋아지고 미중 관계도 뭐 극단으로 가겠냐. 반도체 경기 좋아진다고 그리고 했지. 무엇보다 이 기대치는 작년 기대치군요. 작년에 낸. 아니죠. 연초에도 계속 연초에도?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도 반도체를 누구나 지금 반도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 반도체가 엄청 좋아지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전망치가.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요? 문제는 이렇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생각보다 매우 좋으니까 미국에서 뭔가 연말에 이런 기대 있잖아요. 지금 올해는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미국에서 노트북도 엄청 많이 사주고 이러지 않을까? 저도 내심 그걸 아직은 좀 미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하튼 미국은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고 미국도. 근데 문제는 여기에 또 하나 유가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걱정이에요. 저는 뭐 유가가 올라와서 인플레 이런 얘기 드는 게 아니라 그나마 지금 최근에 경상 지수는 좀 나아지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기업이 그래도 적자 안 보고 좀 수익이 나왔던 건 유가 쌌기 때문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유가 내려오면서 금리 내려오면서 미국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쭉 올라갔잖아요. 미국이랑 여하튼 근데 상황에서 있군요. 높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물건을 수입해서 원가잖아요. 원가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요즘 생각보다 유가 많이 올라.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이 뭐 1,300원대 하고 유가가 70달러 선이되면 사실 제조업 좋죠. 그렇죠. 네. 그죠? 근데 또 이제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유가가 이렇게 올라도 과거에는 이 유가에 관련된 산업들이 뭐 엄청 지금 현재 수출의 주력이라면 네. 뭐 중국과 같이 또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잘 기스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불황의 흑자라고 많이들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뭐 흑자다. 근데 이게 결국은 비용 안정 효과가 매우 컸어. 근데 원자재 지수 내려와서 이게 만약에 좀 움직이는 거라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굳이 왜 이익 전망 기대 수준을 낮춰야 되냐 설명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왜 너 갑자기 나와서 올해 내년도 전망 좋은데 기업 실적 내년 실적 좋은데 지금 질러야지 이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저 누구보다 그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내년 실적 좋으면. 근데 저게 높은 거 아니야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50% 느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년 안 는다가 아니라 이게 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아까 기대에 비해서 주가가 실적이 잘 나올 때 주가가 탄력적으로 위를 열었는데 분명한 건 지금 이 기대값이 좀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 들어갔다. 그러면 언제 내려갈까? 이번 3분기 실적 나오고 나면 좀 낮추기 시작하고 4분기를 많이 낮출 것 같다는 거죠. 내년 전망치를. 지금 주가는 그럼 쟤를 반영한 주가예요? 다 반영 안 했죠. 그러니까 반영 안 했으니까 지금 질러야 된다 생각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뭔가 서프라이즈가 나면 주가가 좀 좋아지고 네. 그거에 못 미치면 근데 지금 기대가 높으면 아무래도 충족 못 시킬 확률이 매우 높아진 거죠. 근데 지금 저거는 개별적인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컨센서스와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가 괴리가 굉장히 큰 이유를 거거든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거예요. 이걸 보시면 이해가요. 이걸 보시면 그러니까. 이걸 분해해서 보면 네. 삼성전자 돈 엄청 많이 버는 걸로 돼 있고요. 반도체들이랑 네. 회복한다. 유틸리티도 다 적자 봤다가 이제 내년에 이제 한전도 다 증기구로 바뀌는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매출 추정치가 뭐 지금 약간 바뀌었을 수 있는데 한 일주일 넘었는데 3분기가 한 98조였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영업이익 50.4조였고 4분기는 91조인데 영업이익 58조 전망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뭐 지금 뭐 이게 왜냐면 내년 제가 이게 맞으려면 맞을 수도 있죠. 지금부터 소위 ASP 있잖아요. 그 반도체 평균 판매 지금 뭐 지금 여기서 무슨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디램 결국 디램의 그 ASP가 급등하면 이 실적이 맞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새 삼정 같은 게 방어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여기서는 뭐 그래도 이게 좀 낮이지 않을까. 근데 하여튼 이익을 보시면 이렇게 다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정프로님께서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근데 이게 전망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를 저는 보여드리고 각자 이제 산업별로 쭉 모아 보니까 이렇게 좋게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금융도 엄청 좋게 돼 있고 뭐 다 있는데 뭐 자동차도 좋고 다 증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강조드린 건데 12개월 예상이익이 올라가는 게 이익 개선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이거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는 이거는 원래 이론적으로 후행 내지 동행 지표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자주 보여드리는데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림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2011년에 이렇게 높았다가 이게 쭉 내려서 실적이 망가졌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내려왔던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원래 12개월 예상은 물론 정프로님도 오랜만에 증시 오셔서 그러실 텐데 우리가
주식시장 있다 보면은 뭐 내년 하면 내년 무조건 전망치 좋게를 추정해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금융위 같은 거 한번 폭락하고 나면 되게 기회였던 게 뭐냐면 그때는 기대감이 확 내려오니까 네네. 기대보다 잘 나오면서 좋아지는 거다.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이 컨센서스는 내려올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컨센서스가 내려오는 구간에서 시장이 위를 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주가 폭락은 아니고 저는 박스로 보는데 위를 크게 열기에는 이 추정치 하향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봐야겠다. 그러니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 이게 현재 12개월 포워드 EPS예요. 이게 쫙 올라오니까 아 주가가 전망치가 좋으니까 아까 뭐 이게 미래가 아니라 후행 내지 동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가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이게 좋아졌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왔냐? 12개월 뒤에까지의 이익을 넣은 거니까 내년도 이익이 확 들어왔잖아요. 이거 계산을 할 때. 예전 게 빠지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2024년에 가중치가 높아지니까 이게 올라온 거예요. 요게 2024년이거든요. 이건 올라왔고 요거는 요게 지금 요게 약간 주춤해질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럼 이게 올라오다가 요게 내려오면서 따라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익이 망가진다 이게 아니라 아, 그렇게 되면 위는 막혀 있는 장세겠구나. 최소한 여기서 3,000 가고 2,900 가는 얘기는 적절치 않구나. 그럼 내년에 이게 어느 정도 내려오고 나면 어쩌면 주식은 또 한번 기회를 주고 주가가 좀 의미 있게 올라설 수 있겠지만 네. 뭐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에 뭐 이런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거고요. 반대로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주가가 밑으로? 네. 밑으로 지금 2,500 그거는 환율 갖고 결정해야 되는데 2,200, 300 가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환율을 갖고 그 범위를 정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참 이게 무역 의존도가 높으니까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면 원화가 강해지잖아요. 이게 선행지수 아까 보여드리면. 근데 이제 이 그림이죠. 이제 요때 이제 박스 같은 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걸로 보고 있어요. 그냥 이익도 그 정도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되려면 글로벌 경기가 완전히 맛이 가고 기업이 이게 무너져야죠.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김프로님. 그냥 저는 요 박스권 정도 보시는 게 지금은 리즈너블한 거 아니겠는가 생각을 갖고 있고. 일단 미국도 뭐 금리를 안 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명목 성장률이 기준금리 하회하기 시작했고 상황도 좋지 않고 금리는 동결되는데 문제는 동결 이후죠. 동결 기간이 짧아질까봐. 네. 동결 기간이 짧아지면 알다시피 과거 경험하면 짧고 금리를 내리면 약간 김구리 프로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그게 나올 수도 있죠. 금리를 빨리 내리게 된다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라는 걸 얘기할 때 아마 올해 내내 장단기 금리차 작년부터 얘기하신 분 많을 텐데 우리가 이제 이 원래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내려오냐 경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올까? 근데 아직은 저는 그 가능성 낮게 보고 있어요. 먼저 중국은 뭐 얘기하는데 걱정 안 된다는 거고 사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하단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고 원달러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혹시나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넘어가기 시작한다. 왜냐면 저번에 한 1,340원대에서 상당히 방어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시장에서 알려진 거니까. 근데 이제 1,350원이 간다는 거는 위가 열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과거 작년 10월에 한 1,440원일 때 주시장 저점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그냥 하늘 보고 저점 잡으셔야죠. 시장이 아니라.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것 좀 다들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이제 그 가계부채 DSR 보면 미국과 이렇게 차이가 커요. 뭐 이게 뭐 부동산이 최근에 좀 약간 살아나는 느낌도 있지만 여하튼 부채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 한국은행은 제 생각에는 금리를 내릴 것 같거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리면 부동산 과열될까봐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좀 진정되면 지금 좀 상황이 가계부채 때문에 지금 못 내리고 있다가 이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소비가 너무 약하면. 근데 이거 보시면은 이것도 걱정인 게 뭐냐면 과거에 금리 올릴 때는 사실 원화에 영향이 별로 없어요. 미국 간의 한국의 금리가.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항상 한국이 먼저 금리를 내리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면 안 좋아졌을 때 내릴 거거든요. 그렇죠. 아까 이제 김태훈님 그 말 하셨기 때문에 근데 먼저 내릴 수가 있나요 지금 한국이? 뭐 보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과거에 보면 하여튼 여기 보시면 이때가 이제 미국이랑 한국인데 결국 더 비슷한 시기에 내렸죠. 근데 그 전에 어차피 둘 다 내린다는 비슷한 시기가 오면
그 전에 워낙 강하지 않았다는 거죠. 올릴 때는 뭐 별로 영향이 크지 않은데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결국 반도체가 방어준 되지만 여하튼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저도 이제 한 달 만에 나왔는데 뭐 경포인도 오랜만에 뵀는데 네. 한 달 전에는 목소리가 아마 혹시 보시면은 막 자신감이 넘쳤다면 이게 뭐 이런 걸 저를 뭐라고 하실 수도 뭐 할 말 없지만 뭐 저희 신종호 센터장이 일단 잘 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저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시장에 있는 계시면 얘기하다 보면 뭔가 기대를 좀 낮춰야겠구나 생각이 있고 일반자 투자하는 분들도 뭐 여기서 뭐 오릅니까 내립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변동성은 최소한 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뭐 트레이더 시장이 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테마틱한 종목으로 좀 됐죠, 사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걸 잘 쫓아다니시는 분들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은 야 이거 좀 괜찮아진다 때 사면은 물리고 무너지는 줄 알고 손절배 치면은 반등하고 이게 참 사람 뭐 투자자를 잡는 장이 시작됐다.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제목을 정했던 게 네네. 기대 수준은 낮추고 접근하자. 이거 굉장히 만만치 않은 장이다. 그 말씀 드리러 좀 아침에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당분간은 이제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3분기 이제 실적 보시는 나올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실적 나오고 난 뒤에 내년도 전망치를 많이 수정하지 않을까. 수정되는 게 나오면 그때부터 좀 시장이 그러니까 12월 달에 그렇게 기대 수준 너무 높이시지 말아라. 뭐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야, 근데 이렇게 기업 가치에 비해서 야 이게 가격이 맞나 할 정도의 기업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아니 낮은 가격이. 그러니까 그쵸. 아니면 야 이 정도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회사들도 많이 발견되더군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뭐 여기서 전에 한번 비싼 것도 많고. 비싼 것도 많고 또 적절하게 와 있는 주식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M 뭐 지주 증권 같은 경우에도 주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그래도 리즈너블하게 갈 만한 것들은 상당히 돌면서 한번 반영을 했는데 네. 문제는 이걸 지금 시점에서 위로 확 열려면 뭐 거두절미하고 여기 나오신 많은 분들이 반도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가 좋아질 것이다 내년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여기서 뭔가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일부 전망치는 올해 4분기서부터 반도체 ASP 가격이 급등할 거로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 제가 여기서 그냥 괜히 혼자서 걱정한 거죠 또. 근데 뭐 저 아저씨 왜 저러나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전자 같은 건 잘 못 올라왔지만 이 같은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상당히 그런 상승분을 반영해서 밸류가 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되지 그래요. 않나. 어쨌든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고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 상반기에 굉장히 잘 맞추신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상반기에 대부분 약하다고 했을 때.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이 하전은 아니죠. 근데 하전은 아니고. 하전 아닌데 기대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반기 시황 남아 있는 하반기나 내년 초의 시황관을 조금 바꾸신 듯한 느낌인데 네. 그래서 위험 관리를 좀 하면서 그렇죠. 변동성 장세고 박스권인데 그래요. 이게 참 녹록치 않은 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럴 때 이제 테마주 같은 거 음. 유혹이 강하게 올 그럴 때인 것 형 같네요. 얼굴이 지금 테마성이야. 수영 테마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네, 윤주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좀 모양을 바꾸는 시황 시간. 예. 이 시간을 어떻게 오프닝 벨입니다. 오프닝 벨. 네, 오프닝 벨을 예. 우리 염승환 염승환 이사님 그리고 이제 김종효 위원 네. 두 분을 모셔서 두 분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 아주 깊이 있게 예. 또 실시간 아주 리얼타임으로. 리얼 타임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예.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예,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약간 좀 정신이 없었고요. 내일부터 다시 멀끔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